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공포 썰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특정 커뮤니티의 공포 게시판에서 수천 개의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시설이 낮고 삐걱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아파트는 어두운 단색의 벽지와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이 있었고 복도는 항상 어스름한 조명으로 이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있는 내 집으로 올라갔다. 낡은 엘리베이터는 타는 내내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드디어 내 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에는 여전히 으스스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났다. 아마도 아파트의 오래된 배관시설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새벽 3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잠결에 일어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나더니 점점 더 커졌다. 누군가가 내 벽 바로 뒤에서 손톱으로 벽지를 뜯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벽 쪽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어둠 속에 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순간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의문이 가득한 마음으로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켜고 벽을 비췄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내가 남긴 물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불쾌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벽지를 긁는 소리 외에 무언가가 들렸다. 소리에 집중해보니 그건 분명 사람이 내는 아주 가늘고 낮은 목소리였다. 소리는 나지막하게 여기야 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기겁하여 뒤로 물러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친구는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얘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어왔고 점점 더 강하게 들려왔다. 벽지를 긁는 소리는 이제 벽 전체로 퍼진 듯했고 목소리도 더 선명하게 여기야 날 꺼내줘 라고 반복했다. 이쯤 되니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졌다. 벽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엌에 가서 칼을 집어든 후 벽을 칼로 긁기 시작했다. 벽지를 한 장, 두 장 뜯어내자 그곳에는 오래전에 막힌 듯한 낡은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녹슬어 있었고 손잡이도 없었으며 딱 봐도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그때 문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좀 꺼내줘. 제발.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호기심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하고 공구 상자를 가져와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문 뒤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바닥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 이제 자유야.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머리를 스치는 찬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방 안에서 나는 종이를 한 장 발견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방을 연자 너도 나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나는 그 즉시 방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아파트를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몇 주 후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홀로 있을 때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여기야, 나 좀 꺼내줘. 이 이야기는 나의 친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아파트와 같은 층의 주민들로부터 비슷한 경험담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 아파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긴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어 다양한 버전으로 퍼지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지영은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 공기는 쌀쌀하고 거리에는 드문드문 가로등만이 어슴푸레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지영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어폰을 빼보니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을 멈추자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멈추고 다시 걸음을 옮기니 그 소리도 따라왔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자신의 착각이라는 생각에 안도한 지영은 다시 이어폰을 끼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음을 재촉할수록 그 발소리도 점점 다급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공포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모른 척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지만 이내 한계에 다다라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그림자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다. 지영은 자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 서 있는 것은 가로등과 몇 개의 나무들 뿐,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할 시간은 없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이 곧 드러났다. 바로 얼굴이 형체 없는 검은 실루엣이었다. 공포에 질린 지영은 소리를 지르며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영은 무작정 집 문에 다다라 문을 열고 들어서서 문을 잠갔다. 그녀는 한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 밖을 지켜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이 감돌 뿐. 그러다 잠시 신발을 벗고 돌아서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냉기가 느껴졌다. 집 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은 그 검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을 때였다. 지영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로 그녀는 어떻게 집 밖으로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의 침대였다. 친구들은 그녀가 혼자 자취방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지영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동네를 떠났지만 여전히 길을 걷다가 문득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할 때가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곤 한다고 한다. 그 후로도 종종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도 그 근원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야기가 회자되며 상상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의 평범한 장면들 속에서 섬뜩함을 느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밤길을 걸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산속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캠핑 장비를 챙겨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적한 비밀 장소였고 도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셔틀버스를 타야 했다. 우리는 그곳의 아름답고도 스산한 자연경관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는 나를 포함해 6명의 친구들과 몇몇 관광객들이 있었다. 오후 즈음에 출발한 버스는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달렸다. 거친 울창한 숲과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붉은 노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는 노련하게 길을 잘도 찾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버스 내부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덜덜거렸다. 모든 승객들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운전기사는 버스를 도로 한편에 세우고 엔진을 점검하러 나갔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서 잠시 내려 눈앞에 펼쳐진 어둡고 깊은 숲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서늘했고 숲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주변의 소리라고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것과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친구들은 조금 두려워하는 듯했으나 곧 다시 버스를 탈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고쳐지지 않았고 운전기사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의 수리가 어렵다며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곳에 도착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과 함께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을 가리켰다.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과 버스 승객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숲속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숲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무 사이로 스미는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어 주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빛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각자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때 즈음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내 과민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확실히 사람 형체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자 모두들 지나치게 긴장된 것이라고 나를 달랬다. 그래도 그 불안한 느낌은 떠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다. 주변 나무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친구들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을 비추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드디어 한 친구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을 즈음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걷고 또 걸었지만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우리는 숲속 어둠 속에서 한 무리를 봤다. 형체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고의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갔고 그러는 동안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림자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칼날 같은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두려움 속에 필사적으로 숲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여기? 길을 찾았어. 우리는 가까스로 밖으로 나와 캠핑장 비슷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끝내 안전한 곳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운전기사는 이미 마을로 도움을 청하러 떠났고 우리는 잠시 후 구급팀에 의해 구조되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단지 뜻밖의 자연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그 숲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경험은 생생하게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는 그 어두운 숲속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운 추억으로 남았고 그날의 기억은 마치 실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비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그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의 뒤를 쫓던 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